안녕하세요. 고요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브레멘 음악대. 옛날 독일의 어느 마을에 한 당나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지자 주인은 그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늙어버렸으니 더는 쓸모가 없겠군. 당나귀는 서럽게 울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느니 차라리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가 되는 게 낫겠어. 그는 용기를 내어 길을 떠났고 길을 가다가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주인이 사냥터에 데려가지 않아요. 이제 나도 버려질 거야. 그러자 당나귀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랑 브레멘으로 가자. 우리 함께 음악대가 되는 거야. 개는 기뻐하며 당나귀를 따라갔고 그들은 곧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고양이도 울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쥐를 잘 못 잡아. 그래서 주인이 나를 쫓아내려고 해. 당나귀와 개는 고양이에게도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거기서 음악대가 되면 돼. 고양이는 흔쾌히 동참했고 셋이 함께 길을 가다가 수탉을 만났습니다. 수탉은 울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주인이 나를 잡아먹겠대.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우리랑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을 하자. 그렇게 네 마리 동물은 힘을 합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그들은 숲속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도둑들이 음식을 먹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당나귀와 친구들은 도둑들을 쫓아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힘을 합쳐 겁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나귀는 창문 아래 서고 개는 당나귀 위에 올라가고 고양이는 개 위에 올라가고 수탉은 맨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히잉, 멍멍, 야옹, 꽃기요. 도둑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동물들은 오두막에서 편히 잠을 잤고 브레멘까지 가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네 친구들은 그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며 자신들만의 음악을 연주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림자를 잃은 남자. 옛날 한 왕국의 외곽에 혼자 사는 가난한 시계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아무런 욕심도 없고 작은 시계들을 정성껏 고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손님이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먼 나라에서 온 자네의 먼 친척일세. 자네처럼 성실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군. 그 낯선 이는 수리공에게 시간을 멈추는 그림자를 주었습니다. 이 그림자를 쓰면 어느 곳이든 어떤 순간이든 시간을 잠시 멈출 수 있지. 하지만 절대 그림자를 잃어버려선 안 돼. 수리공은 처음엔 조심스레 그 힘을 썼습니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하기도 하며 사람들을 도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그림자의 힘에 의지하게 되었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원래의 시간대로 돌아갔고 수리공은 더 이상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림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잃은 그림자를 찾아 나라 곳곳을 떠돌며 자신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 정직함, 겸손, 감사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옛 시계탑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다시 돌아와 말없이 발밑에 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계 수리공은 그림자의 힘을 다시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손으로 시간을 맞추며 사람들의 시계를 고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시계는 언제나 정확했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시계는 진심으로 시간을 아는 사람이 만든 거야. 똑똑한 하인. 옛날 한 귀족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누구보다 재치 있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으로 그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의 주인이 먼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이번 여행은 쉽지 않을 거야. 내가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나를 도와줘야 한다. 요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해결하겠습니다. 주인은 공주가 살고 있는 나라로 가는 길에 수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험한 산을 넘어야 했고 깊은 강을 건너야 했으며 도적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주인을 보호하며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도적들로부터 구하기 위해 말을 빼앗기고도 끝까지 충성을 다했고 홍수로 다리가 끊어진 곳에서는 즉석에서 뗏목을 만들어 건너게 했습니다. 드디어 공주의 성에 도착했을 때 공주는 주인의 용모나 부를 보고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름다운 외모나 재산에 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만이 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은 당황했지만 요한이 조용히 나서 말했습니다. 공주님, 저희 주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 왔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선행을 베풀며 살아오셨지요.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공주님께 진심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요한의 진심 어린 말에 공주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주인은 요한이 준 조언을 바탕으로 공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겪은 어려움, 도적을 만나고도 정직하게 살아남은 경험,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 일들 모두가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공주는 주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요한은 다시 한번 주인의 믿음직한 조력자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결혼식 날 요한은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아닌 주인의 정직함과 선함을 보여주는 데 있지요. 그 후로 요한은 계속 주인의 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정직 그리고 충성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말 없는 왕자들. 옛날 한 나라의 아름다운 공주와 12명의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사이가 무척 좋았고 왕과 왕비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왕은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왕비는 마법을 쓰는 여자였으며 왕자들을 질투하여 저주를 걸었습니다. 너희 12명의 왕자는 모두 백조가 되어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왕자들은 날개를 펴고 슬픔 속에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막내 공주는 오빠들을 구하고 싶어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요정을 만나 형제들을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쐐기풀로 옷을 짜서 12벌의 셔츠를 만들면 형제들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말하면 마법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공주는 침묵을 지키며 매일 손에 피를 흘려가며 셔츠를 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나라의 왕이 그녀를 발견하고 궁으로 데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침묵은 궁궐 안에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악한 신하들은 그녀가 마녀라고 모함했습니다. 공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마지막 순간 12벌의 셔츠를 모두 완성하고 형제들이 백조에서 사람으로 돌아와 나타났습니다. 오빠들은 진실을 밝히고 공주는 무죄가 되었으며 왕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침묵으로 가족을 구해낸 가장 용기 있는 공주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지혜를 배운 소년. 옛날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총명한 소년 요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책을 읽을 줄 알지 못했지만 늘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세상을 배워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을 떠나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떠난 요한은 먼저 깊은 숲속에서 늙은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말했습니다. 네가 첫 번째 지혜를 원한다면 기억하거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마을 어귀에서 울고 있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나무꾼의 조언을 떠올리며 자신의 길을 잠시 미루고 소녀를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을 믿는 따뜻함과 두 번째 지혜를 얻었습니다. 진짜 지혜는 누군가를 도울 때 얻어진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왕궁 앞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었고 세 가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했지만 요한은 자신의 여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배움은 언제나 길 위에 있고 진정한 지혜는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왕은 요한을 칭찬하며 그를 궁정의 조언자로 삼았고 요한은 오랫동안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며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6마리 백조. 옛날 깊은 숲속의 작은 왕국에 왕과 그의 6 아들 그리고 막내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어느 날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는데 이 왕비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마법을 사용하는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새 왕비는
왕의 6 아들을 질투하며 그들을 멀리 내쫓을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왕비는 숲속으로 사냥을 간 왕이 없는 틈을 타 6 왕자를 몰래 숲속 깊은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마법 주문을 외워 6마리의 백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너희는 영원히 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왕비는 그렇게 외친 뒤 숲을 떠났습니다. 왕비는 막내 공주까지 없애려고 했지만 어린 공주는 사라진 오빠들을 찾기 위해 몰래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오빠들을 찾았고 백조가 된 형들은 낮에는 새로 날아다니고 밤에만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를 풀려면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쐐기풀로 6벌의 셔츠를 만들어야 한다. 이 셔츠를 입혀야만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중간에 말을 하게 되면 저주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야. 공주는 형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숲속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쐐기풀을 직접 구해 셔츠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되고 입술은 다친 채 시간을 보내며 오직 형들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어느 날 근처 나라의 젊은 왕이 사냥을 하다가 공주를 발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에 반했습니다. 왕은 공주를 궁으로 데려가 결혼을 약속했지만 공주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선함을 믿고 그녀를 사랑했지만 궁궐의 일부 신하들은 공주를 질투하며 그녀가 마녀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공주는 오직 자신의 임무를 다하며 셔츠를 만들어 갔고 결국 마지막 셔츠를 완성했을 때 신하들은 그녀를 불에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마지막 순간 완성된 셔츠를 백조들에게 던졌고 형들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왕과 공주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영리한 농부의 딸. 옛날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현명한 딸이 있었죠.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한 귀족 영주의 밭에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영주는 농부에게 상으로 황금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감사히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귀가하는 길에 다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 딸은 늘 똑똑한 선택을 했지. 이 황금을 어떻게 써야 가장 좋을지 물어보자. 집에 도착한 농부는 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한참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 그 황금을 영주님께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제가 이 황금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쓸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부는 다음 날 영주를 찾아가 딸이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영주는 농부의 솔직함과 딸의 영리함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농부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딸에게 3가지 문제를 내겠다. 이것을 풀어내면 내가 너희 집에 다시 돌아가 황금을 나눠주겠노라. 농부는 문제를 듣고 딸에게 돌아갔고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을 가져오되 무언가를 가져오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작은 새 그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빈 그물을 가져가세요.
그물은 그 자체로 무언가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가져오되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주는 이 대답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썩은 나뭇가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죽은 나무에서 왔지만 살아있지도 않고 완전히 죽지도 않았으니 영주의 문제에 딱 맞는 대답입니다. 영주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다시 생각한 후 말했다. 아버지, 저 하늘의 바람을 영주께 가져가세요. 바람은 부드럽지만 강한 힘으로 나무도 넘어뜨릴 수 있으니 영주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농부가 바람에 대해 설명하자 영주는 딸의 지혜와 기발한 사고에 감복했습니다. 영주는 농부의 집을 직접 찾아와 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재치를 시험해 본 것이 감사하며 더 많은 황금을 주고 가족의 삶을 돕기로 했습니다. 농부의 딸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도깨비와 재봉사.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재치가 넘치는 재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집에 살며 사람들의 옷을 고쳐주고 겨우 먹고 살았죠. 그런데 마을 근처의 큰 성에 도깨비들이 살고 있어 사람들은 밤마다 도깨비들이 나타나 가축을 훔치고 곡식을 망가뜨린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재봉색에 말했습니다. 네가 똑똑하다면 도깨비들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봐라. 성공하면 넉넉하게 보상하겠다. 재봉사는 고민 끝에 옛날 들었던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도깨비들은 겁을 잘 내고 크고 무서운 적을 만나면 도망친다고 들었지. 그래, 내가 한번 속여보자. 그는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모여드는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숨어있던 도깨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도깨비 100마리를 한 손으로 눌러잡을 수 있는 무서운 괴물이다. 오늘 너희를 모두 잡아먹으러 왔다. 도깨비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재봉사가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 손에 가장 강한 도깨비 물약이 있다. 이 물약 한 방울로 너희 모두를 돌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는 허리춤에서 평범한 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이 병이 정말로 무서운 마법약이라 믿고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잠깐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우린 더 이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게. 재봉사는 도깨비들이 도망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는 성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문에 커다란 붉은 표식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후 도깨비들은 그 성을 떠나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재봉사는 약속대로 보상을 받았고 마을에서는 그를 도깨비 사냥꾼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치와 지혜로 마을에 평화를 가져온 용감한 재봉사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유리병 속의 도깨비. 옛날 옛적 한 가난한 젊은이가 숲속을 지나가다 오래된 나무 밑에서 무언가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유리병 하나가 땅에 묻혀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도깨비 같은 존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 도깨비는 외쳤습니다. 제발 날 꺼내줘. 너를 절대 해치지 않겠어. 오히려 큰 선물을 주겠다.
젊은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병마개를 열었고 순식간에 도깨비가 연기처럼 솟아올라 하늘만큼 커졌습니다.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군. 이제 널 잡아먹을 차례다. 깜짝 놀란 젊은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렇게 크고 무서운 네가 정말 저 병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여줄 수 있겠어? 도깨비는 자존심이 상해 그까짓 것쯤이야 하며 다시 유리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재빨리 병마개를 닫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다시 갇히는 거야. 도깨비는 병 안에서 간청했습니다.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더 꺼내줘. 진심으로 약속할게. 이번엔 정말 너에게 보답을 하겠다. 젊은이는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다시 병마개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깨비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혜와 침착함을 인정하마. 내 마법 지팡이를 줄 테니 원하는 일을 3가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그 지팡이로 자신의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도깨비에게 다시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도깨비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영영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젊은이는 지혜와 친절함으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헨젤과 그레텔. 옛날 깊은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과 그의 아내 그리고 2 남매 헨젤과 그레텔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너무 가난하여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고 의부서머니는 점점 심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야. 차라리 저 아이들을 숲속에 버려야 해요. 나무꾼은 차마 그럴 수 없었지만 결국 아내의 설득에 넘어가 슬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헨젤은 부모님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달빛 아래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돌멩이들을 주머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다음 날 의부서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헨젤은 가는 길에 돌멩이들을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들이 숲속에 버려지고 나자 달빛이 반짝이며 돌멩이들이 길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2 남매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의부서머니는 다시 아이들을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돌멩이를 주울 시간이 없었던 헨젤은 대신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며 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숲속의 새들이 그 빵을 모두 쪼아 먹었고 남매는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헤매던 남매는 숲속에서 맛있는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정말 맛있는 집이야. 그들은 벽을 뜯어먹고 창문을 깨물며 배를 채웠습니다. 그때 집에서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얘들아. 너희를 따뜻하게 보살펴 줄게. 하지만 마녀의 정체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헨젤을 우리 안에 가두고 살을 찌우려 했고 그레텔에게는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그레텔은 기회를 엿보았고 결국 마녀를 뜨거운 화덕 속으로 밀어 넣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마녀가 남긴 보물을 챙긴 남매는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악한 의붓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이제 남매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형제와 숲속의 요정. 옛날 깊은 숲 가장자리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다소 게으른 반면 동생은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착했죠. 형은 항상 동생을 무시하며 나중에 내 착한 마음이 뭘 가져다 줄지 보자 라며 비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오래된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요정의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으며 그 상자를 찾는 사람은 큰 부를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형은 이 소식을 듣고는 즉시 동생을 데리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자, 너도 나를 도와 상자를 찾는데 힘을 보태야지. 하지만 형은 동생을 도구처럼만 대하며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동생에게 힘든 일만 시켰습니다. 숲을 몇 날 며칠이나 헤매던 형제는 마침내 커다란 나무 아래 숨겨진 은빛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형은 기쁜 나머지 동생을 밀쳐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보물이 아니라 작은 요정의 종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보물이 아니라 작은 종이라니. 이런 쓸모없는 건 너나 가져라. 동생은 상자를 닫고 요정의 종을 소중히 들고 말했습니다. 이 종에도 뭔가 특별한 힘이 있을지 몰라. 우리 그냥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은 종을 한번 울려보기로 했습니다. 종이 울리자 곧바로 작은 요정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깨웠으니 내 힘으로 무엇이든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형은 이 말을 듣고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내게 금으로 된 성을 주어라. 요정은 손을 흔들어 금으로 된 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은 성으로 뛰어들며 웃었지만 곧 모든 방이 너무나 크고 텅 비어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소원을 천천히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 마을 사람들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정은 마을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바꿔주었습니다. 형은 이를 보고 더 큰 부를 요구하며 두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든 땅과 숲이 내 것이 되게 해주어라. 요정은 손을 흔들어 형의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이제 더 큰 책임과 부담이 형에게 돌아왔고 그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마지막 소원을 요정에게 빌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고 그 순간 형은 자신의 성과 땅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며 두 사람은 다시 함께 마을로 돌아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요정의 종이 어떤 소원보다도 사람들 간의 따뜻한 마음과 화합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똑똑한 양치기 소년. 옛날 넓은 초원에 양을 치며 사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영리함과 재치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지역의 부자 지주가 소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처럼 젊은 아이가 양을 돌보며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지 모르겠군. 내가 3가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맞춰봐라. 모두 맞히면 내가 큰 보상을 하겠다. 하지만 1가지라도 틀리면 네 모든 양을 가져가겠다. 소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게 수수께끼를 내어보세요. 만약 제가 틀린다면 제 양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 맞히면 당신의 황금 주머니를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지주는 자신감 넘치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빠른 것은 햇빛입니다. 아침이면 즉시 세상을 밝히고 어떤 새나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이지요. 지주는 이 답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럼 2번째 질문이다. 땅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무엇이냐? 소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아기 새의 깃털입니다. 그 부드러움은 어떤 이불이나 실크보다도 더 섬세하지요. 지주는 또 한 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냐? 소녀는 이 질문에도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떠한 힘이나 무기보다도 강하고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주는 소년의 답변에 감탄하며 약속대로 황금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소년의 재치와 지혜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많은 양치기와 농부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지혜를 발휘하는지를 가르치며 오랫동안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쇠가죽을 입은 왕자. 옛날 어느 왕국에 용감하고 잘생긴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결국 왕국에서 쫓겨나 숲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숲 속에서 그는 무언가로 자신을 숨겨야 했기에 낡은 쇠가죽 갑옷을 입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쇠가죽 왕자라 불렀습니다. 왕자는 숲을 떠돌며 여러 모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잃고 어느 커다란 성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성은 사악한 마법사와 괴물들로 가득했지만 쇠가죽 왕자는 굴하지 않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의 주민들은 그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쇠가죽을 입고도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니 용기가 대단하구나. 마법사는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자가 나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내 3가지 시험을 통과한다면 나는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왕자는 시험을 받아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내 쇠가죽을 벗기지 말라. 첫 번째 시험은 마법사가 만들어 놓은 수수께끼의 방에서 정확한 열쇠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그의 지혜와 인내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쇠가죽 갑옷 덕분에 마법사와 괴물들의 불길과 날카로운 덫에서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2번째 시험은 마법사의 말하는 동물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친절하게 대했기에 동물들은 마법사의 약점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왕자는 그 정보를 이용해 두 번째 시험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마법사는 왕자를 속이기 위해 자신을 여러 명으로 나누어 모습을 숨겼습니다. 왕자는 한 명씩 마법사들을 찾아내고 결국 진짜 마법사를 붙잡아 마법을 풀었습니다. 성은 이제 더 이상 마법사의 소나귀에 있지 않았습니다. 쇠가죽 왕자는 주민들의 환호 속에서 성을 차지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자의 신분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쇠가죽 갑옷 뒤에 숨지 않고 이제 당당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정직함과 용기로 왕국을 번영시킨 용맹한 왕으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브레멘 음악대. 옛날 독일의 어느 마을에 한 당나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지자 주인은 그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늙어버렸으니 더는 쓸모가 없겠군. 당나귀는 서럽게 울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느니 차라리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가 되는 게 낫겠어. 그는 용기를 내어 길을 떠났고 길을 가다가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주인이 사냥터에 데려가지 않아요. 이제 나도 버려질 거야. 그러자 당나귀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랑 브레멘으로 가자. 우리 함께 음악대가 되는 거야. 개는 기뻐하며 당나귀를 따라갔고 그들은 곧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고양이도 울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쥐를 잘 못 잡아. 그래서 주인이 나를 쫓아내려고 해. 당나귀와 개는 고양이에게도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거기서 음악대가 되면 돼. 고양이는 흔쾌히 동참했고 셋이 함께 길을 가다가 수탉을 만났습니다. 수탉은 울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주인이 나를 잡아먹겠대.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우리랑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을 하자. 그렇게 네 마리 동물은 힘을 합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그들은 숲속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도둑들이 음식을 먹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당나귀와 친구들은 도둑들을 쫓아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힘을 합쳐 겁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나귀는 창문 아래 서고 개는 당나귀 위에 올라가고 고양이는 개 위에 올라가고 수탉은 맨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히잉, 멍멍, 야옹, 꽃기요. 도둑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동물들은 오두막에서 편히 잠을 잤고 브레멘까지 가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네 친구들은 그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며 자신들만의 음악을 연주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림자를 잃은 남자. 옛날 한 왕국의 외곽에 혼자 사는 가난한 시계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아무런 욕심도 없고 작은 시계들을 정성껏 고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손님이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먼 나라에서 온 자네의 먼 친척일세. 자네처럼 성실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군. 그 낯선 이는
수리공에게 시간을 멈추는 그림자를 주었습니다. 이 그림자를 쓰면 어느 곳이든 어떤 순간이든 시간을 잠시 멈출 수 있지. 하지만 절대 그림자를 잃어버려선 안 돼. 수리공은 처음엔 조심스레 그 힘을 썼습니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하기도 하며 사람들을 도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그림자의 힘에 의지하게 되었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원래의 시간대로 돌아갔고 수리공은 더 이상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림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잃은 그림자를 찾아 나라 곳곳을 떠돌며 자신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 정직함, 겸손, 감사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옛 시계탑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다시 돌아와 말없이 발밑에 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계 수리공은 그림자의 힘을 다시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손으로 시간을 맞추며 사람들의 시계를 고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시계는 언제나 정확했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시계는 진심으로 시간을 아는 사람이 만든 거야. 똑똑한 하인. 옛날 한 귀족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누구보다 재치 있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으로 그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의 주인이 먼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이번 여행은 쉽지 않을 거야. 내가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나를 도와줘야 한다. 요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해결하겠습니다. 주인은 공주가 살고 있는 나라로 가는 길에 수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험한 산을 넘어야 했고 깊은 강을 건너야 했으며 도적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주인을 보호하며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도적들로부터 구하기 위해 말을 빼앗기고도 끝까지 충성을 다했고 홍수로 다리가 끊어진 곳에서는 즉석에서 뗏목을 만들어 건너게 했습니다. 드디어 공주의 성에 도착했을 때 공주는 주인의 용모나 부를 보고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름다운 외모나 재산에 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만이 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은 당황했지만 요한이 조용히 나서 말했습니다. 공주님, 저희 주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 왔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선행을 베풀며 살아오셨지요.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공주님께 진심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요한의 진심 어린 말에 공주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주인은 요한이 준 조언을 바탕으로 공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겪은 어려움, 도적을 만나고도 정직하게 살아남은 경험,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 일들 모두가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공주는 주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요한은 다시 한번 주인의 믿음직한 조력자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결혼식 날 요한은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아닌
주인의 정직함과 선함을 보여주는 데 있지요. 그 후로 요한은 계속 주인의 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정직, 그리고 충성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말 없는 왕자들. 옛날 한 나라의 아름다운 공주와 12명의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사이가 무척 좋았고 왕과 왕비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왕은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왕비는 마법을 쓰는 여자였으며 왕자들을 질투하여 저주를 걸었습니다. 너희 12명의 왕자는 모두 백조가 되어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왕자들은 날개를 펴고 슬픔 속에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막내 공주는 오빠들을 구하고 싶어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요정을 만나 형제들을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쐐기풀로 옷을 짜서 12벌의 셔츠를 만들면 형제들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말하면 마법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공주는 침묵을 지키며 매일 손에 피를 흘려가며 셔츠를 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나라의 왕이 그녀를 발견하고 궁으로 데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침묵은 궁궐 안에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악한 신하들은 그녀가 마녀라고 모함했습니다. 공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마지막 순간 12벌의 셔츠를 모두 완성하고 형제들이 백조에서 사람으로 돌아와 나타났습니다. 오빠들은 진실을 밝히고 공주는 무죄가 되었으며 왕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침묵으로 가족을 구해낸 가장 용기 있는 공주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3가지 지혜를 배운 소년. 옛날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총명한 소년 요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책을 읽을 줄 알지 못했지만 늘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세상을 배워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을 떠나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떠난 요한은 먼저 깊은 숲속에서 늙은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말했습니다. 네가 첫 번째 지혜를 원한다면 기억하거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마을 어귀에서 울고 있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나무꾼의 조언을 떠올리며 자신의 길을 잠시 미루고 소녀를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을 믿는 따뜻함과 2번째 지혜를 얻었습니다. 진짜 지혜는 누군가를 도울 때 얻어진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왕궁 앞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었고 3가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했지만 요한은 자신의 여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3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배움은 언제나 길 위에 있고 진정한 지혜는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왕은 요한을 칭찬하며 그를 궁정의 조언자로 삼았고 요한은
오랫동안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며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6마리 백조. 옛날 깊은 숲속의 작은 왕국에 왕과 그의 6 아들, 그리고 막내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어느 날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는데 이 왕비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마법을 사용하는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새 왕비는 왕의 6 아들을 질투하며 그들을 멀리 내쫓을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왕비는 숲속으로 사냥을 간 왕이 없는 틈을 타 6 왕자를 몰래 숲속 깊은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마법 주문을 외워 6마리의 백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너희는 영원히 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왕비는 그렇게 외친 뒤 숲을 떠났습니다. 왕비는 막내 공주까지 없애려고 했지만 어린 공주는 사라진 오빠들을 찾기 위해 몰래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오빠들을 찾았고 백조가 된 형들은 낮에는 새로 날아다니고 밤에만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를 풀려면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쐐기풀로 6벌의 셔츠를 만들어야 한다. 이 셔츠를 입혀야만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중간에 말을 하게 되면 저주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야. 공주는 형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숲속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쐐기풀을 직접 구해 셔츠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되고 입술은 다친 채 시간을 보내며 오직 형들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어느 날 근처 나라의 젊은 왕이 사냥을 하다가 공주를 발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에 반했습니다. 왕은 공주를 궁으로 데려가 결혼을 약속했지만 공주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선함을 믿고 그녀를 사랑했지만 궁궐의 일부 신하들은 공주를 질투하며 그녀가 마녀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공주는 오직 자신의 임무를 다하며 셔츠를 만들어 갔고 결국 마지막 셔츠를 완성했을 때 신하들은 그녀를 불에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마지막 순간 완성된 셔츠를 백조들에게 던졌고 형들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왕과 공주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영리한 농부의 딸. 옛날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현명한 딸이 있었죠.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한 귀족 영주의 밭에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영주는 농부에게 상으로 황금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감사히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귀가하는 길에 다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 딸은 늘 똑똑한 선택을 했지. 이 황금을 어떻게 써야 가장 좋을지 물어보자. 집에 도착한 농부는 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한참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 그 황금을 영주님께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제가 이 황금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쓸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부는 다음 날 영주를 찾아가 딸이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영주는
농부의 솔직함과 딸의 영리함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농부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딸에게 3가지 문제를 내겠다. 이것을 풀어내면 내가 너희 집에 다시 돌아가 황금을 나눠주겠노라. 농부는 문제를 듣고 딸에게 돌아갔고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을 가져오되 무언가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작은 새 그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빈 그물을 가져가세요. 그물은 그 자체로 무언가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가져오되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주는 이 대답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썩은 나뭇가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죽은 나무에서 왔지만 살아있지도 않고 완전히 죽지도 않았으니 영주의 문제에 딱 맞는 대답입니다. 영주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다시 생각한 후 말했다. 아버지, 저 하늘의 바람을 영주께 가져가세요. 바람은 부드럽지만 강한 힘으로 나무도 넘어뜨릴 수 있으니 영주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농부가 바람에 대해 설명하자 영주는 딸의 지혜와 기발한 사고에 감복했습니다. 영주는 농부의 집을 직접 찾아와 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재치를 시험해 본 것이 감사하며 더 많은 황금을 주고 가족의 삶을 돕기로 했습니다. 농부의 딸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도깨비와 재봉사.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재치가 넘치는 재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집에 살며 사람들의 옷을 고쳐주고 겨우 먹고 살았죠. 그런데 마을 근처의 큰 성에 도깨비들이 살고 있어 사람들은 밤마다 도깨비들이 나타나 가축을 훔치고 곡식을 망가뜨린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재봉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똑똑하다면 도깨비들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봐라. 성공하면 넉넉하게 보상하겠다. 재봉사는 고민 끝에 옛날 들었던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도깨비들은 겁을 잘 내고 크고 무서운 적을 만나면 도망친다고 들었지. 그래, 내가 한번 속여보자. 그는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모여드는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숨어있던 도깨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도깨비 100마리를 한 손으로 눌러잡을 수 있는 무서운 괴물이다. 오늘 너희를 모두 잡아먹으러 왔다. 도깨비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재봉사가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 손에 가장 강한 도깨비 물약이 있다. 이 물약 한 방울로 너희 모두를 돌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는 허리춤에서 평범한 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이 병이 정말로 무서운 마법약이라 믿고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잠깐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우린 더 이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게. 재봉사는 도깨비들이 도망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는 성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문에 커다란 붉은 표식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후 도깨비들은 그 성을 떠나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재봉사는 약속대로 보상을 받았고 마을에서는 그를 도깨비 사냥꾼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치와 지혜로
마을의 평화를 가져온 용감한 재봉사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유리병 속의 도깨비. 옛날 옛적 한 가난한 젊은이가 숲속을 지나가다 오래된 나무 밑에서 무언가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유리병 하나가 땅에 묻혀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도깨비 같은 존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 도깨비는 외쳤습니다. 제발 날 꺼내줘. 너를 절대 해치지 않겠어. 오히려 큰 선물을 주겠다. 젊은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병마개를 열었고 순식간에 도깨비가 연기처럼 솟아올라 하늘만큼 커졌습니다.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군. 이제 널 잡아먹을 차례다. 깜짝 놀란 젊은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렇게 크고 무서운 네가 정말 저 병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여줄 수 있겠어? 도깨비는 자존심이 상해. 그까짓 것쯤이야 하며 다시 유리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재빨리 병마개를 닫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다시 갇히는 거야. 도깨비는 병 안에서 간청했습니다.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더 꺼내줘. 진심으로 약속할게. 이번엔 정말 너에게 보답을 하겠다. 젊은이는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다시 병마개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깨비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내 지혜와 침착함을 인정하마. 내 마법 지팡이를 줄 테니 원하는 일을 3가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그 지팡이로 자신의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도깨비에게 다시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도깨비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영영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젊은이는 지혜와 친절함으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헨젤과 그레텔. 옛날 깊은 숲속에 가난한 나무꾼과 그의 아내 그리고 2 남매 헨젤과 그레텔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너무 가난하여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고 의부서머니는 점점 심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야. 차라리 저 아이들을 숲속에 버려야 해요. 나무꾼은 차마 그럴 수 없었지만 결국 아내의 설득에 넘어가 슬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헨젤은 부모님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달빛 아래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돌멩이들을 주머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다음 날 의부서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헨젤은 가는 길에 돌멩이들을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들이 숲속에 버려지고 나자 달빛이 반짝이며 돌멩이들이 길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2 남매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의부서머니는 다시 아이들을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돌멩이를 주울 시간이 없었던 헨젤은 대신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며 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숲속의 새들이 그 빵을 모두 쪼아 먹었고 남매는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헤매던 남매는 숲속에서 맛있는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정말 맛있는 집이야. 그들은 벽을 뜯어먹고 창문을 깨물며 배를 채웠습니다. 그때
집에서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얘들아. 너희를 따뜻하게 보살펴 줄게. 하지만 마녀의 정체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헨젤을 우리 안에 가두고 살을 찌우려 했고 그레텔에게는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그레텔은 기회를 엿보았고 결국 마녀를 뜨거운 화덕 속으로 밀어 넣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마녀가 남긴 보물을 챙긴 남매는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악한 의붓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이제 남매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형제와 숲속의 요정. 옛날 깊은 숲 가장자리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다소 게으른 반면 동생은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착했죠. 형은 항상 동생을 무시하며 나중에 내 착한 마음이 뭘 가져다 줄지 보자 라며 비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오래된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요정의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으며 그 상자를 찾는 사람은 큰 부를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형은 이 소식을 듣고는 즉시 동생을 데리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자, 너도 나를 도와 상자를 찾는데 힘을 보태야지. 하지만 형은 동생을 도구처럼만 대하며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동생에게 힘든 일만 시켰습니다. 숲을 몇 날 며칠이나 헤매던 형제는 마침내 커다란 나무 아래 숨겨진 은빛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형은 기쁜 나머지 동생을 밀쳐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보물이 아니라 작은 요정의 종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보물이 아니라 작은 종이라니. 이런 쓸모없는 건 너나 가져라. 동생은 상자를 닫고 요정의 종을 소중히 들고 말했습니다. 이 종에도 뭔가 특별한 힘이 있을지 몰라. 우리 그냥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은 종을 한번 울려보기로 했습니다. 종이 울리자 곧바로 작은 요정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깨웠으니 내 힘으로 무엇이든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형은 이 말을 듣고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내게 금으로 된 성을 주어라. 요정은 손을 흔들어 금으로 된 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은 성으로 뛰어들며 웃었지만 곧 모든 방이 너무나 크고 텅 비어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소원을 천천히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 마을 사람들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정은 마을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바꿔주었습니다. 형은 이를 보고 더 큰 부를 요구하며 두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든 땅과 숲이 내 것이 되게 해주어라. 요정은 손을 흔들어 형의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이제 더 큰 책임과 부담이 형에게 돌아왔고 그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마지막 소원을 요정에게 빌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고 그 순간 형은 자신의 성과 땅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며 두 사람은 다시 함께 마을로 돌아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요정의 종이
어떤 소원보다도 사람들 간의 따뜻한 마음과 화합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똑똑한 양치기 소년. 옛날 넓은 초원에 양을 치며 사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영리함과 재치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지역의 부자 지주가 소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처럼 젊은 아이가 양을 돌보며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지 모르겠군. 내가 3가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맞춰봐라. 모두 맞히면 내가 큰 보상을 하겠다. 하지만 1가지라도 틀리면 네 모든 양을 가져가겠다. 소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게 수수께끼를 내어보세요. 만약 제가 틀린다면 제 양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 맞히면 당신의 황금 주머니를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지주는 자신감 넘치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 소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빠른 것은 햇빛입니다. 아침이면 즉시 세상을 밝히고 어떤 새나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이지요. 지주는 이 답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럼 2번째 질문이다. 땅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무엇이냐? 소년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아기 새의 깃털입니다. 그 부드러움은 어떤 이불이나 실크보다도 더 섬세하지요. 지주는 또 한 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냐? 소년은 이 질문에도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떠한 힘이나 무기보다도 강하고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주는 소년의 답변에 감탄하며 약속대로 황금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소년의 재치와 지혜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많은 양치기와 농부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지혜를 발휘하는지를 가르치며 오랫동안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쇠가죽을 입은 왕자. 옛날 어느 왕국에 용감하고 잘생긴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결국 왕국에서 쫓겨나 숲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숲 속에서 그는 무언가로 자신을 숨겨야 했기에 낡은 쇠가죽 갑옷을 입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쇠가죽 왕자라 불렀습니다. 왕자는 숲을 떠돌며 여러 모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잃고 어느 커다란 성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성은 사악한 마법사와 괴물들로 가득했지만 쇠가죽 왕자는 굴하지 않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의 주민들은 그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쇠가죽을 입고도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니 용기가 대단하구나. 마법사는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자가 나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내 3가지 시험을 통과한다면 나는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왕자는 시험을 받아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내 쇠가죽을 벗기지 말라. 첫 번째 시험은 마법사가 만들어 놓은 수수께끼의 방에서
정확한 열쇠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그의 지혜와 인내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쇠가죽 갑옷 덕분에 마법사와 괴물들의 불길과 날카로운 덫에서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법사의 말하는 동물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친절하게 대했기에 동물들은 마법사의 약점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왕자는 그 정보를 이용해 두 번째 시험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마법사는 왕자를 속이기 위해 자신을 여러 명으로 나누어 모습을 숨겼습니다. 왕자는 한 명씩 마법사들을 찾아내고 결국 진짜 마법사를 붙잡아 마법을 풀었습니다. 성은 이제 더 이상 마법사의 소나귀에 있지 않았습니다. 쇠가죽 왕자는 주민들의 환호 속에서 성을 차지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자의 신분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쇠가죽 갑옷 뒤에 숨지 않고 이제 당당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정직함과 용기로 왕국을 번영시킨 용맹한 왕으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